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라를 잃고 가장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일제치하 35년. 이 땅에 수천 수만의 독립투사들은 빼앗긴 들을 찾기 위해 붉은 피를 뿌렸다. 마침내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독립. 그러나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아직도 초야에 묻힌 채 무명의 순국선열로 기억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 이역만리 중앙아시아에 대한독립운동사의 왜곡으로 오랜 시간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한 명의 독립투사가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최대 전투였던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함과 홍범도 장군의 위대함 거의 저는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하지 못한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독립과 한민족 역사정신의 회복을 위해 가장 처절히 마지막까지 싸웠던 장군의 장렬한 삶을 통해 항일 독립전쟁의 위대한 역사를 복원한다. 한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8월 말 인천국제공항. 제작진은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한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도착한 곳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대평원의 나라 카자흐스탄. 사과의 고향이라는 알마티는 천산산맥을 배경으로 산과 숲, 드넓은 평원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더 날아 도착한 곳은 1920년대 후반 카자흐 자치공화국의 수도였던 크질오르다시. 끝없이 펼쳐진 반사막지대 한가운데 자리한 크질오르다는 천산산맥에서 흘러내린 시르다리아 강을 젖줄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곳이다. 하지만 이름도 낯선 이곳에서 이번 여정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다. 이를 알아챈 듯 현지 안내에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세찬 흙먼지 바람에 지쳐있는 제작진을 차량 행렬로 분주한 도로가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아담한 건물 벽면에 부착된 동판을 보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드디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전쟁의 살아있는 신화 여천 홍범도 장군을 만난 것이다. 이 거리는 지금 홍범도로인데 1989년 돌아가신 고 박일 선생을 비롯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카자흐스탄 현지 정부와 협의해서 이 도로를 홍범도로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범도 장군은 이 크질오르다 시민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장군을 만났다는 반가움에 그의 이름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길게 뻗은 거리를 따라 가다 보니 양옆으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집들마다 커다란 대문에 러시아어로 홍범도라고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홍범도 거리에서 장군의 위상을 확인한 제작진은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 한가운데 웅장하게 조성된 공동묘지. 묘역에 들어선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꽃을 제단에 바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올렸다. 평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장군의 묘역. 한식과 기일이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고려인들에게서 장군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느껴졌다. 높은 기단 꼭대기에 투구를 쓴 흉상, 그리고 기단 한가운데 한글로 또렷이 적혀있는 이름 석자 홍범도. 무쇠를 녹여 만든 늠름한 기상의 흉상은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의 의지를 드날렸던 장군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장군을 만난 기쁨도 잠시, 이름도 낯선 만리타양에 오기까지 장군이 겪었을 모진 고난을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그토록 꿈꾸던 대한독립이 이루어졌건만 아직도 이영만리 머나먼 이국 땅에 쓸쓸히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 대한의 산하에 있어야 할 그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보다 오히려 머나먼 타국 카자흐스탄에서 기억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그러나 망각되고 왜곡된 대한의 독립운동사처럼 그의 삶은 시작부터 파란만장했다.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이 조선 침략의 마수를 드러내기 시작한 1868년 8월 27일, 평안도 평양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여인 그는 9살 때 아버지마저 잃고 머슴살이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만 15살이 되던 1883년 평양 친군 서영의 나팔수로 입대하여 군인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그러나 당시 만연했던 군대의 비리 앞에 그의 인생은 막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 병영을 뛰쳐나와 제지공장 노동자와 금강산 신계사 승려로 생활한 끝에 강원도 화양군에 들어가 산포수 생활로 연명하게 된 것이다. 지담 스님으로부터 그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라든가 서산대사라든가 또는 우리 승병들이 일제와 어떻게 싸워서 격투했다. 7년 국난을 스님들의 의병 전쟁으로 인해서 격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례를 자세히 듣고 자신도 그런 그 스님들의 선사들의 의병 활동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신적인 교감을, 교훈을, 역사의 교훈을, 지식을 많이 배웠었죠. 그러던 1894년 보국안민과 척양 척외의 기치를 내걸고 동학혁명이 발발한다. 숨가쁘게 전개된 조국의 참담한 현실에 27살의 청년 홍범도는 마침내 1895년 11월 일제의 불의를 뿌리 뽑고 쓰러져가는 조국을 건지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다. 이때 황해도 출신의 김수협과 의기투합해 함경남도 안비연군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한 그는 의병장 류인석 부대에 합류했지만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최초의 동지 김수협마저 잃고 캐리할 단신이 되고 만다. 북청과 삼수갑산에서 범잡는 포수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홍범도. 그러나 급전직하로 진행된 국내외 정세는 그를 역사의 장으로 다시 불러세운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 고종 황제는 이상설, 이준, 이휘종 등을 특사로 파견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 호소한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군대 해산령을 내려 대한제국을 무력화시킨다. 이에 의병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거센 봉기를 하자 일제는 9월 3일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공포한다. 홍범도 장군은 자신들이 생업이기도 했던 무장을 총을 반납해라. 그걸 대부분 다른 삼포수 부대들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고 있던 그 부대는 거부를 한 겁니다. 1907년 11월 15일 홍범도와 차도선이 이끄는 산포수 의병부대의 첫 전투가 벌어진다. 300여 명으로 구성된 홍범도 부대는 주변의 의병부대와 연합해 산세와 지리의 밝은 이점과 민첩한 기동력을 활용하여 일본군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일본군에겐 날아다니는 백두산 호랑이 비장군으로, 함경도 백성에겐 축지법을 구사하는 신출 귀몰의 명장이라 불릴 정도로 홍범도의 유격전은 비범했다. 특히 그의 사격술은 발군의 실력을 자랑했다. 홍범도 부대가 일본군을 연파하자 일제는 전략을 바꿔 부인 이옥구를 납치해 남편의 귀순을 권유하도록 강요하지만 남편 못지않은 강직한 기계를 지녔던 그녀는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고 만다. 일제는 부인이 죽자 이번엔 큰아들 양순에게 귀순을 종용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한다. 이때 분노한 홍범도는 아들의 불의를 꾸짖으며 총을 쏘는데, 이놈아, 네가 전날에는 내 자식이었지만은 네가 일본 감옥에서 3~4상을 갇혀 있더니 그놈의 말을 듣고 나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놈이다. 너부터 쏴 죽여야겠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양수는 의병대 투신에 싸웠지만 격전 중 전사하고 만다. 그러나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도 홍범도의 항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개마 고원을 주무대로 항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일제는 홍범도 부대를 주요 목표로 대대적인 선멸작전을 실시한다. 조여오는 포위망에 더 이상 항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홍범도는 소수의 인원을 이끌고 1908년 11월 간도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1914년 중국 밀산에 자리를 잡는다.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흑룡강성 밀산. 이곳은 독립지사들의 꿈과 피땀이 서려 있는 항일운동의 중요 거점 지역으로 홍범도는 이곳에서 소학교와 무관학교를 설립해 직접 교장을 역임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가르쳤으며 장기전에 대비해 둔전병식의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밀산이라는 데는 그 대중교인들이 참 많이 들어가서 거주했어요. 또한 거기가 그 하나의 흥겨호라는 큰 호수를 끼고 또 오지가 돼서 일제의 간섭을 좀 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또 나와서 운동을 하다가도 좀 휴식 기간이 필요할 때 또 다시 밀산으로 가서 또 다시 재정비하고 그런 곳입니다. 홍범도가 밀산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1919년 대한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 벌어진다. 대한의 백성들이 일제에 맞서 떨쳐 일어난 3.1 대한독립 만세운동. 이를 계기로 3월 17일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대한국민의회를 결성한다. 이곳에서 이동휘와 함께 군무부에서 활동한 홍범도는
군무부 병력을 기초로 400명 규모의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이때 대한독립군 사령관의 홍범도가 선출된다. 당당한 독립군으로 신을 탄연 포우 중에 투하야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야 자손만대의 행복을 여함이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이다. (1919년 8월) 하순 간도지방으로 이동한 대한독립군은 드디어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소원이었던 독립전쟁을 시작한다. 두만강을 건너 국내에 진공해 함경남도 해산진의 일본군 수비대를 섬멸시킨 것이다. 대한독립군의 대대적인 승리는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서 16,000명에 달하는 독립군 부대들이 편성돼 무장 항쟁을 활발히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은 1920년 5월 28일 화룡현 봉오동에서 최진동, 최운산 형제의 군무 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 등과 연합하여 1,200명 규모의 대한북로 독군부를 결성한다. 지금은 물에 잠겨 옛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가 천의 요새임을 짐작케 하는 봉오동. 이곳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대한북로 독군부는 6월 초 드디어 결전의 날을 맞이한다.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대파하자 일제가 곧바로 향한 곳은 봉오동 입구. 그러나 이때 이를 대비하고 있던 대한북로 독군부와 신민단은 봉오동에 들어온 일본군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어 단 하루 두 차례의 전투에서 500여 명의 일본군 사상자를 내며 대승을 거둔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에 이루어졌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세운 군대가 일본군과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봉오동 대첩은 정유재란 이후 한일 정규군이 다시 맞붙은 전투이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한 독립전쟁 사상 최초의 승리였다. 이 전투로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과 한인 사회에서 영웅으로 떠오른다. 동계장이 가는 길에는 이거리 강당한데 왜 저 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오연발탄 안에는 빗물이 돌고 화승대 구심에는 내굴이 돈다. 에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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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군대가 막 쓰러진다. 우리 민족에게 대한독립의 희망을 안겨준 봉오동 대첩. 그러나 봉오동 대첩에서 참패를 당한 일제가 보복전에 나서자 8월 하순경 홍범도 부대를 필두로 연합부대들은 새로운 기지를 찾아 떠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룡현 삼도구에 있는 어랑촌과 청산리 일대. 중국과 국경지대인 이곳은 국내 진입작전과 동포들의 병력 및 군수물자 조달이 가능했으며 특히 장장 60리에 이르는 계곡은 먼저 진을 치는 쪽이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독립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일제는 새로운 음모를 꾸민다. 봉오동 참패에 대한 보복과 간도 출병의 명분을 얻고자 마적단을 매수해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독립군도 강력한 연합부대를 형성하고 홍범도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여 본격적인 항일전에 대비했다.
10월 21일 아침 9시경 청산리 계곡으로 직격해 들어온 일본군. 백운평 일대에서 매복하고 있던 김좌진의 북로군 정선은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100여 명을 사살한다. 이도구 완누구에서 홍범도 연합부대는 협공으로 일본군 400여 명에게 사상을 입힌다. 천수평 전투에서는 김좌진 부대가 홍범도 연합부대의 지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각 부대 간의 협력과 전략이 빛을 발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청산리 대첩은 매 전투에서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전략 전술과 유격전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광복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졌던 의열투쟁, 독립운동, 광복운동 이런 그 정신적인 맥락이 혼이 어리 청산리, 봉오동 양대 대첩을 통해서 이어졌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지휘하며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 일제도 외경심을 가졌을 만큼 인품과 지략이 탁월한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살아있는 신화였다. (1983년) 한국 독립사 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한국 독립사. 그런데 이 책의 청산리 대첩편에선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청산리 대첩에서 북로 군정서군 장교였던 이범석.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홍범도 부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다. 이는 1980년대까지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지워지고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도 철저히 외면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를 일자무식의 산포수로 만든 것이다. 그는 정말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할 정도의 일자무식이었을까? 홍범도 장군이 레닌으로부터 상을 받고 권총도 받고 그런 것을 들어서 그런 그 반공주의,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 이데올로기적인 상황, 또 자신의 그 속했던 김좌진 장군 부대의 공훈, 이런 그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홍범도 장군을 많이 공적을 깎아내리거나 무식한, 무지한 장군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그 폄하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연해주 우스리스크. 이곳에 위치한 고려인 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센터 내에 마련된 박물관에는 러시아 한인들의 삶과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작진의 눈길을 끈 것은 유리한 필체로 써내려간 한 장의 편지. 그런데 말미에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홍범도. 이 편지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가 독립운동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부족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장군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을 담고 있는 환단고기. 책을 편찬한 문초 계연수는 서문에서 환단고기를 출판하는데 홍범도 장군이 출간 자금을 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군은 왜 환단고기 출간을 위해 자금을 댄 것일까?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대한의군 안중근 참모중장이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 의병들은 대일 항전을 치르기 위해 1910년 6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13도 의군을 편성한다. 유인석이 도총재, 이범윤이 장이 총재가 되어 조직을 이끌었으며 홍범도도 참여해 안창호, 이진용 등과 동의원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8월 22일 일제가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 체결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면서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만다. 국치 소식에 그 즉시 신한촌의 한인학교에 모인 700여 명의 한인들은 이상설의 주도로 성명회를 설립하고 병탄 무효를 선언하며 시위를 벌인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1년 5월 19일 신한촌에서 항일 독립운동단체 권업회를 조직하고 창립총회에서 회장의 최재형, 부회장의 홍범도를 선임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홍범도 장군이 환단고기 출간에 참여한 시기가 권업회 활동을 시작하던 때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환단고기와 관련한 장군의 행적에 권업회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권업회에서 한인의 권위공호와 항일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권업신문을 발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권업신문의 주필이 한민족 상고사를 복원하는 데 일생을 바친 신채호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유인석, 이상설, 최재형, 신채호 등 홍범도 장군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교류했던 수많은 애국지사와 민족 사학자들. 이때 이들은 한민족 상고사 복원과 민족정신 함양의 뜻을 함께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제작진은 이에 관해 조사하던 중 홍범도 장군과 환단고기를 편찬한 계연수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계연수의 제자로 환단고기를 국내에 소개하고 출간한 이유립. 그의 평전에는 1915년 10월 함경북도 천마산 성인당에서 홍범도와 오동진, 이상용 등 28명이 제천 혈맹을 맺고 단학회 발기문에 서명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1919년 3월 16일 대영절에는 독립운동가 28인이 만주 관전현에서 조선인 10보장을 발표하고 단학회보를 발간했는데 이때 계연수와 홍범도 그리고 신채호도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한민족사 복원에 기여한 홍범도 장군의 행적은 그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일거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당시 이 10보장 선언 내지는 10보장 운동은 역사 중심으로 우리 민족사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어떤 그 서로를 다짐하고 또 그 운동을 단결시키고 또 주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떤 애국 계몽 운동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소중한 문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군이 역사 회복과 민족의식 함양에 힘을 쏟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제 침략자들에 맞서 가장 격렬하게 싸웠을 뿐만 아니라 당대 민족 사학자들이 대거 활약했던 대종교에 입교하여 동도 본산의 주요 인물로 활약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의 정신과 항일 의식으로 초지일관한 독립지사들. 그들의 의병투쟁과 독립전쟁엔 한민족의 상고사 회복과 민족혼 부활의 꿈이 서려 있었다. 독립운동의 출발도 역시 그 대종교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또 거기다 군관학교도 뭐 여기저기 세웠고 그래서 독립군 양성이 됐고 또한 인원을 집결시키는데 대종교가 큰 역할이 됐어요.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 그러나 그들은 일본군의 보복을 피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도를 떠나 북산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독립군 부대가 간도를 떠난 후 독립군 근거지를 박멸하기 위한 일제의 잔혹한 보복이 전개된다.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북간도와 연해주에서 간도 참변이 벌어져 약 5천 명에 이르는 동포가 학살당한 것이다. 새로운 항일 기지 건설을 위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던 독립군들은 장기적인 항일전에 대비해 1920년 12월 밀산에서 독립군을 통합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다. (1921년 1월) 우수리강을 건너 안전지대인 러시아령 이만에 집결한 대한독립군단은 신한촌 참변을 피해 자유시에 집결해 있던 러시아 지역 한인 의병대 권유로 자유시로 이동한다.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를 찾아 떠나온 자유시에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비극의 현장이란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한적한 도시였다. 제작진이 곧바로 향한 곳은 스보보드니 역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철도 차량기지 수라세프카역. 철도 차량기지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건너자 급수탑이 참변이 일어난 1921년 그때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간도 참변과 신한촌 참변으로 활동 근거지를 상실하고 자유시로 몰려든 4,500여 명의 독립군 부대들. 그들이 이곳에 집결한 목적은 단일 조직을 결성해 대일 항전을 전개하고 소비에트로부터 자치주를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각 부대의 지도부가 독립군 통합부대인 대한의용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자유대대와 사할린 의용대가 독립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대한의용군 조직은 수포로 돌아가고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을 빚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소비에트 혁명정부가 러시아제 무기 일괄 지급을 명분으로 독립군 부대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일이 더욱 꼬이게 된다. 그러나 군인에게 무기는 생명과도 같았다. 결국 무장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을 낳게 된다. 참상이 일어나던 1921년 6월 28일 자유대대를 앞세운 러시아 적군 제29연대는 장갑차까지 동원해 사할린 의용대를 무장해제시키려 했다. 그러나 사할린 의용대가 무장해제에 불응하자 공격명령이 내려졌다.
장갑차의 기관포가 불을 뿜고 집중 사격이 퍼붓는 상황에서 아무리 일당백의 용사들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집중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용사들은 수라세프카역에서 가까운 제야강까지 도망쳐 왔지만 계속되는 사격에 제야강은 용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갔다. 그 옛날 독립군의 선연한 피로 물들었던 제야강. 검붉은 강물이 비극의 역사를 품은 채 지금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일제치하 항일 무장 독립투쟁 최대의 참극이었던 자유시 참변. 이 사건으로 대한독립군단은 와해되고 한인들의 항일 무장 독립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이 같은 대규모 무장투쟁 조직을 갖출 수 없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당한 자유시 참변은 홍범도 장군 개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1921년 7월 소비에트 정부가 자유시에 남아있던 한인 병력을 이루크츠크로 이동시켜 적군 직속 한인 여단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때 홍범도 장군은 비록 한인 여단 제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됐지만 이로써 그의 무장투쟁은 사실상 종료되고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 용환마저 병사하면서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의 나이 만 53세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독립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해 레닌을 단독으로 만나 권총을 선물로 받는 등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레닌 사망 후 등장한 스탈린 정부가 러시아에서의 항일 투쟁을 전면 금지하면서 장군이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1923년 50세 중반에 접어든 장군은 옛 전우들과 농업조합을 만들어 둔전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기 위해 이루크츠크를 떠나 하바롭스크로 향한다. (1926년에는) 상처한 지 18년 만에 이인복과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지만 끊이지 않는 친일파의 위협과 농업조합을 빼앗으려는 지역관리들의 횡포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27년 10월 장군은 결국 이를 해결하고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우수리스크시. 일제강점기 한인과 독립군의 중심 거점이었던 이곳엔 당시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지금은 문화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고려사범전문대학 건물도 그중 하나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원동 고려사범대학과 더불어 수백 명의 교원을 배출한 곳이다. 이 학교는 홍범도 장군과도 인연이 깊다. 1929년 한인 제76년대에 명예군인으로 추대됐을 당시 3.1절이나 국치일 등 기념일이면 부대나 학교에 초대되어 동포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고 단합을 촉구하는 강연을 한 것이다. 그러던 1932년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러시아령 한인들의 시련은 한층 가중된다. 일본의 팽창에 위기를 느낀 소련 당국에서 한인들의 일본 스파이 활동을 우려해 감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극동 지역의 한인들에게 고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1937년 7월 7일 중국 북경 교회 노구교에서 일제 도발로 중일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 소련은 중국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고려인 강제 이주를 앞두고 불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공산당 간부, 지식인, 군인 장교 등 2,500명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거 처단한다. 그리고 마침내 8월 21일 일본 첩자에 러시아 극동지방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로 모든 고려인의 강제 이주를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주 준비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지금은 아름다운 풍광과 이국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러시아 횡단 열차. 그러나 80여 년 전 고려인들에게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객차와 화물차, 가축 운반차에 실린 17만 명의 고려인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8천여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열차 안은 추위와 굶주림,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어딘지도 모를 기찻길 옆에 쓸쓸히 묻혔다. 그렇게 한 달여를 달려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분산 배치됐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가면서 이렇게 바로 기차를 세우면 그러면 빨리 나가서 눈 속에다가 이렇게 파묻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하고 그냥 창문으로 보는 거는 진짜 마음 아픈 일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차에 가면서 한 기차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죠. 80여 년 전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제작진이 향한 곳은 카자흐스탄 제2의 수도였던 알마티. 고려인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곳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끝에 쌀농사의 고장임을 알리는 도시 상징물을 만나고 나서야 목적지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었다. 1937년 늦가을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고려인들은 크라탈 강가에 우시토베에 첫 발을 내딛었다. 카자흐인들의 집에 들어간 몇몇 가족을 제외한 수천 명의 고려인들이 향한 곳은 우시토베 시내에서 2km 떨어진 바슈토베 언덕.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이 펼쳐진 갈대와 진흙밭뿐이었다. 그들에게 바람을 막아주며 안식처가 됐던 바슈토베 언덕은 물과 풍토를 이기지 못한 노인과 아이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아니, 좌절할 수 없었다. 진흙을 파고 그곳에 갈대를 엮어 움막을 만들어 끈질긴 삶을 살아냈다. 지금도 남아있는 움막의 흔적에서 당시에 참담했던 고난이 느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강조 이수를 할 때 그때가 나이 12살이고 아버지가 어머니 우리 사형제 같이 그렇게 왔습니다. 집이 없어 그러는 형편은 저 바스톱에 저 산 밑에 가서 땅굴을 파고서 38년도 3월 달까지 거기서 지우다가 깔대를 싹 빼서 그 다음에 밭을 읽어서
배를 20개 됐습니다. 숱한 시련에도 고려인들은 한민족 특유의 근면과 끈기를 발휘했다. 척박한 사막지대를 개간하여 옥토로 바꾸고 벼농사를 지어 황금빛 쌀을 산출하며 성공리에 정착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시르다리아강 근처 잔 아리크촌으로 강제 이주당했던 홍범도 장군이 크질 오르다로 이주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던 1941년 6월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이 소련을 침범한 독소 전쟁이 발발한다. 이에 장군은 73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을 찾아가 전선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만다. 그 무렵 장군이 아내와 손녀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조선극장 창립자이자 총연출가인 태장춘으로 장군에게 극장 경비 책임자를 맡긴 그는 장군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만들 것을 결심한다. 태장춘의 권유로 홍범도 장군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돌아보며 일지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희곡을 쓴 태장춘은 1942년 초반 장군을 모시고 의병들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게 된다. 조선극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국립고려극장. 우리말로 구성된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며 고려인 사회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연극 나르는 홍범도를 무대에 올리며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Поскольку в Корее Хонбомдо признан национальным героем, то в 1942 году и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 Кызылорде поставил спектакль «Хонбомдо». Затем этот спектакль восстанавливали в 1957 году. В 1952 году тоже был восстановлен спектакль. То есть это была, как говорится, т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театра показать всей диаспоре и казахстанскому народу,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не только казахи, но и русские и други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что есть у корейцев национальный герой, который отдал свою жизнь ради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ига. 홍범도 이놈이 참말로 겁을 모르는구나. 일본 놈들이 아침에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어린 그들보다 먼저 나가서 그 놈들을 쳐부셨으니 해야지. 한국말에 서툰 배우들이 대본을 통째로 외워서 연극을 하고 있다는 말에 장군을 향한 존경심이 느껴졌다. 홍범도 장군님이 추모회가 거행된다. 홍범도 장군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고려극장만이 아니었다. 고려인들의 삶과 문화를 전하고 있는 고려일보. 구소련 시절 한글로 발행됐던 레닌 기치가 전신으로 지금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전하며 고려인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지금과 같이 조성될 수 있었던 데는 레닌 기치 기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컸다. 조선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일본의 일제히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연해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홍범도 장군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위대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알아야 하거든요. 글쎄 나이 드신 분은 좀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저게 탄생일, 홍범도 탄생일, 그다음에 주기 그때 꼭꼭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고려극장에서 그 연극이 있으면 연극에 대해서도 써요. 그래서 지금 이 카자흐스탄 젊은 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한인 작가 김세일은 장군과 함께 활약했던 이인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장편 소설 홍범도를 저술하여 레닌 기치에 연재한다. 그리고 1989년 이 작품을 한글학자였던 고송무가 국내에 소개하여 출간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행적이 알려지고 역사적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장군이 극장 수위를 맡은 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1942년 4월 조선극장이 크질 오르다에서 알마티에 있는 우슈토베로 이사하기 전날 밤 극장을 지키고 있던 중 옷감을 훔치러 온 카자크 청년들과 격투를 벌인 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듬해 홍범도 장군은 아내와 손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75세를 일기로 장렬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독립이 채 2년도 남지 않은 1943년 10월 25일이었다. 좀 더 이분이 묻혀졌던 것을 우리가 끌어내가지고 좀 이렇게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분의 그 위대한 독립정신, 항일 독립정신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소련으로부터 2번씩이나 배신을 당했지만은 일관되게 조국의 독립과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Оказывается, и у нас такие герои есть. Оказывается, мы совсем ничего и не знаем об этой истории.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항일 독립전쟁의 살아있는 전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장군의 장렬한 삶은 오로지 조국의 독립뿐이었다. 그러나 광복 70년을 훌쩍 넘긴 지금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쓸쓸히 잠들어 있는 현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한 수천 수만의 독립투사와 충위 열사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독립운동사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장렬한 삶을 복원하고 항일 독립전쟁의 올바른 역사를 밝히는 것은 대한국민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